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저 혹시 잠시만 신분증만 잠깐 빌려주세요. 가족이니까 괜찮잖아요. 이런 말에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의 70%가 바로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혹시 이런 일이 나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재산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전문가 김정훈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해 74세이신 박영애 어르신이에요. 평소 대견하게 생각하던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엄마,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런데 신분증이랑 도장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믿고 건네주셨죠. 그런데 한 달 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대출 연체가 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사라진 거였어요. 박 어르신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속상한 건 주변에서 왜 그런 걸 빌려줬어? 라고 하는 시선이었어요. 박 어르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마치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족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박 어르신은 지금도 그 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계세요.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70대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68세 최동수 어르신이에요. 조카가 삼촌 취업 때문에 급한데 통장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며칠만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조카는 어려서부터 최 어르신이 키운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카는 그 통장으로 대출을 받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최 어르신은 3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떠안게 되셨어요. 최 어르신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가족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조카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도 사이가 나빠졌어요. 삼촌이 너무 쉽게 빌려줬다. 우리도 피해를 봤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더 외로우셨다고 해요. 지금은 가족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신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급하다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우시죠? 그 마음 너무 잘 이해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정이 많으시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거든요. 특히 자식이나 손주가 어려움에 처하면 뭐든 해주고 싶으시죠. 하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게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게 더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시간 동안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을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설마 우리 가족이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명의도용의 70%가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 일어나요. 이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는 게 가족을 위하는 일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보시죠. 작은 준비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명의도용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어르신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에요. 집에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통장을 한 곳에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마치 집 열쇠를 문 앞에 걸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가족이 가져갈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중요한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시는 습관이 있어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 곳에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서랍 하나에 다 넣어두시죠.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방법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가져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예요. 우리 가족인데 설마 나쁜 짓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방어막을 무너뜨려요. 하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가족도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도박이나 사업 실패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또 어르신들은 내가 죽으면 어차피 자식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융 정보를 쉽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살아있을 때와 돌아가신 후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세 번째는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가 부족해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아도 신분증과 필요 서류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대리인이 와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간단해요. 마치 물에 구멍이 뚫린 둑 같은 거죠.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앱으로도 대출이 가능해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걸 자녀에게 맡기세요. 복잡해서 모르겠으니까 네가 해줘.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권한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르신들이 금융정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공인인증서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해줘. 이렇게 자녀에게 맡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은행 비밀번호와 같은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르신들은 어려운 건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기꾼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요즘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접근해요. 급해서 그런데 잠깐만 빌려줘. 이런 말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요구를 해요. 특히 어르신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말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거절하기 어려워하시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셨나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구분하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용당하는 건지 말이에요. 진짜 급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요. 왜 하필 어르신의 명의를 써야 하는지 의심해 봐야 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에요. 혼자 사시면 개인정보 관리가 더 중요해요. 신분증은 지갑에 넣어서 항상 몸에 지니세요. 도장은 다른 곳에 따로 보관하시고요. 통장은 또 다른 곳에 숨겨두세요. 절대로 한 곳에 모아두시면 안 돼요. 마치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처럼 말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외로움을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쉽게 마음을 열게 돼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나요? 이런 말에 감동받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도움과 속임수는 다른 거예요. 자녀와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족이라도 각자의 금융정보는 따로 관리하세요. 자녀가 엄마 것도 제가 관리해드릴게요라고 해도 정중히 거절하세요. 고마운데 내일은 내가 할게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가족 간에도 경계가 필요해요. 함께 살아도 각자 방이 따로 있으시죠? 금융정보도 마찬가지로 따로 관리하세요. 자녀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도 되죠? 라고 물어봐도요. 중요한 서류가 있는 곳은 허락하지 마세요. 이건 불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예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족이 제가 대신 대출 받아드릴게요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정 어려우시면 은행에 직접 가서 상담받으세요.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병원에서도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만 주시고 나머지는 거절하세요. 특히 금융정보는 병원에서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은행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도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요즘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무료 교육을 많이 해요.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이나 어르신 금융 교육 같은 거요.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배우니까 더 재미있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특히 가족들이 어차피 여유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여유가 있어도 한계는 정해두세요. 한 번에 얼마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 몇 번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원칙을 미리 정해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을 가족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세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신용이 좋으시면 대출이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게 큰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개인정보 관리는 철저히 하세요.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오히려 신용을 이용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신분증이 지갑에 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갑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절대로 탁자 위나 침대 옆에 두고 외출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씻고 이 닦으시죠? 그 다음에 지갑 확인하는 것도 습관으로 만드세요. 신분증 있나? 카드 있나? 현금 있나?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이 30초면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이 큰 보호막이 돼요. 점심시간에는 휴대폰으로 한 가지 확인하세요. 은행 앱을 깔아서 계좌 잔액을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상한 거래가 있을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은행 앱 사용법을 모르시면 자녀나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사용법만 알려주고 내가 직접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배우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았나요? 전화로 대출 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작은 일기장에 적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녁 시간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상한 전화 왔나? 오늘 누가 개인정보 물어봤나? 오늘 카드나 현금 사용한 거 맞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주중에는 이런 일들을 하세요. 월요일에는 신분증과 도장 보관 장소를 점검하세요. 화요일에는 통장 정리를 해보세요. 수요일에는 가족들과 금융 보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목요일에는 은행 앱 사용법을 연습해 보세요. 금요일에는 일주일 동안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요일별로 할 일을 정해두시면 빠뜨리지 않으세요. 달력에 적어두시거나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셔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져요. 주말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금융 보안 교육을 받아보세요. 인터넷이나 구청에서 무료 강의를 많이 해요. 일요일에는 비상 연락처를 정리해 보세요. 은행 고객센터 번호나 금융감독원 번호를 적어두세요. 비상 연락처는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세요.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전화기 옆에 놔두세요. 급할 때 찾느라 헤매면 안 되거든요. 금융감독원 1332 2번호는 꼭 기억해 두세요. 계절별로도 다르게 준비하세요. 봄에는 새로운 사기 수법들을 알아보세요. 여름에는 휴가철이라 사기가 많이 늘어나요. 가을에는 추석이나 명절 때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연말정산 관련 사기들이 많아져요. 명절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가족들이 모이면서 돈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할머니, 잠깐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명절이라고 해서 판단력을 잃으시면 안 돼요. 외출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지갑은 앞주머니에 넣으세요. 가방은 몸 앞쪽으로 매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더 조심하세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갈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필요한 서류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집에 두세요. 그리고 혼자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가세요.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마시고 상의하세요. 혹시라도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셨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꼭 신고해야 해요. 첫 번째 신호는 모르는 대출이나 카드 명세서가 집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절대로 실수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증상은 꼭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명세서를 받으시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이런 거래가 시작됐는지 봐주세요. 그리고 거래 내역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본인이 한 거래가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세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이상한 거래가 있는 경우예요. 내가 사지 않은 물건이 결제되어 있거나요. 가본 적 없는 곳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요. 이럴 때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세요. 일시간이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카드 명세서는 매달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 돈은 뭐에 쓴 거지? 하나하나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기억나지 않는 거래가 있으면 바로 문의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세 번째는 은행에서 갑자기 연체 통지서가 오는 경우예요. 어르신 대출 상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나 편지를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세요. 바로 해당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모르는 대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체 통지를 받으면 무서우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제가 언제 이런 대출을 받았나요? 증명 서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명의도용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신용등급이 갑자기 떨어진 경우예요. 신용정보를 조회해 봤는데 점수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이것도 명의도용의 신호일 수 있어요.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용등급은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나이스 신용평가나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점수가 떨어진 이유를 꼭 확인하세요. 모르는 대출이나 카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경우예요. 신분증이나 통장을 빌려준 후에 연락이 안 된다면요. 이건 명의도용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가족이라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가족이 연락을 끊으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설마 우리 가족이 그럴 리가. 이런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단계별로 대응하세요. 1단계는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관련 서류들을 모두 모아두세요. 대출 승인서나 카드 명세서 같은 것들이요. 전화 통화 내용도 녹음해 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가 돼요. 2단계는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거예요.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에 바로 연락하세요. 명의도용 당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즉시 계좌를 정지하고 조사를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가세요. 3단계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작성하세요. 명의도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고하세요. 4단계는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하는 거예요. 나이스 신용평가나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 전화하세요. 명의도용 신고를 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신용정보에도 명의도용 피해 기록을 남겨둬요. 지금까지 명의도용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가족이라도 내 금융정보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시니어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